칠순이라더군. 그래, 인생이 70이면 뭔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 내가 살아온 시간을 생각하면 그 어떤 날보다도 깊이 숨을 들이쉬고 묵은 먼지 다 털어내듯 한 끼라도 따뜻하게 나눌 자격은 있는 날이었다. 사람이란 게 이상하지. 기념일 하나에 마음이 붕 뜨기도 하고 반대로 스스로 초라해지기도 하니까 나는 그 둘 사이 어딘가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내 생일을 챙겨줄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었다. 내 아들, 내 며느리, 내 손녀 다 살아있고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정작 내 자리는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았다. 며칠 전이었다. 조심스레 말해봤다. 그냥 가까운 데서 칠순 식사나 할까 싶어서 삼겹살이나 뭐 간단하게. 며느리 수지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다 말없이 웃었다. 그 웃음이 어쩐지 속이 비어 있었다. 어머님, 요즘 그런 거 잘 안 해요. 요즘은 다 분위기 있게 격 있게 가야 하죠. 동창회 같은 거 말고요. 그 순간 무언가 툭 부러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아들 민수는 대충 웃으며 대화를 넘겼다. 엄마, 괜히 돈 쓰지 말고 그냥 조용히 보내요. 엄마 그거 싫어하잖아. 사람 많은 거. 나는 그 말 뒤에 숨은 말들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린 부담되니까요. 엄마, 분위기 못 맞추잖아요. 창피하니까 그냥 넘어가요. 내가 바란 건 큰 잔치가 아니었다. 그저 내 인생의 이정표 앞에서 함께 밥 한 끼 나누고 내가 걸어온 시간에 고생했다고 한마디쯤 괜찮았다고 말해주는 거였다. 하지만 내 아들과 며느리는 그 조용한 바람조차 낭비라 여긴 모양이었다. 그날 밤 혼자 생일 케이크를 사러 갔다. 빵집에서 가장 작은 조각 케이크 하나. 촛불은 피우지 않았다. 촛농을 흘릴까봐. 아니, 왠지 허무할까봐. 내 칠수는 그렇게 끝났다. 나는 어릴 적부터 사람들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했다. 누가 조금만 손을 내밀어도 두 걸음 먼저 가서 그 손을 잡아주곤 했다. 그게 인간의 도리라 여겼다. 정이란 건 그렇게 살아야 생긴다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요즘 세상은 다르다. 정이 있는 사람은 호구라고 불린다. 말없이 도와주는 사람은 이용당하거나 무시받는다. 며느리 수지는 처음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내가 무릎을 다쳤을 때 약을 사다 주기도 했고 지우 어린이집 행사엔 나보다 더 감동받곤 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그녀의 표정은 조금씩 바뀌었다. 눈은 여전히 웃고 있는데 그 안에 온기가 없었다. 말은 공손한데 그 말 사이사이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내가 가계부를 정리하던 어느 날 우편함에 이상한 편지가 몇 통 있었다. 연체 안내서, 채무 독촉, 카드 연체 이행 요청. 처음엔 그냥 오기 된 우편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주소는 정확히 이 집. 그리고 이름은 수진이었다. 그날 밤 민수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요즘 뭐 돈 문제로 어려운 거 있니? 민수는 말없이 웃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말했다. 엄마, 그냥 조금만 도와주세요. 수진이도 애쓴 거예요. 애 키우고 일하고. 나는 묻지 않았다. 왜 2천만 원이나 빠져나갔는지. 왜 그 돈을 갚을 생각은 없는지. 왜 아들인 네가 말리지 않았는지. 그저 그 상황이 너무 익숙해서였다. 언제부턴가 나는 그들 가족의 비상금이었다. 내가 가진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인데 그 마음이 너무 오래 비워졌는지도 모르겠다. 며칠 후 손녀 지우가 내 방에 들어왔다. 작은 손에 종이 하나를 쥐고 할머니, 이거
우리 학교에서 쓴 편지예요. 가족에게 쓰는 고마운 마음. 그 종이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할머니, 저 커서 꼭 할머니처럼 될래요.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변해야 할까? 나는 누구의 할머니이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어야 하지 않을까? 노트북을 켰다. 지우가 만들어준 배경화면이 나를 바라본다. 그 위에 붙은 메모지. 할머니는 생각보다 훨씬 멋져요. 나는 처음으로 주택연금을 검색했다. 이 집은 4명이다. 아무도 몰랐겠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남긴 이름. 그 이름이 아직도 이 집을 지키고 있었다. 나는 알아버렸다. 이 집이 나의 마지막 울타리라는 걸. 그리고 이 집만은 마음으로 빌려주는 게 아니라 법으로 지켜야 한다는 걸. 사람 사이에는 사랑도 있어야 하고 정도 있어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있어야 하는 건 경계다. 경계는 차가운 벽이 아니다. 경계는 내 마음이 다 닳기 전에 나를 지키기 위한 선이다. 이제 나는 그 선을 그릴 준비가 되었다. 내 칠수는 그렇게 내가 나로서 다시 태어나는 출발점이 되었다. 사람은 단단해지는 걸까? 나는 그게 상처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짜 단단함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선을 긋는 순간 생긴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 주택연금 계약 서류를 꺼내 들고 나는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꼬불꼬불한 서체에 나의 이름, 이 집의 주소, 그리고 가장 아래 종신 기간 동안 월지급액이라는 항목. 나는 한참을 바라보았다. 이 숫자 하나가 내 노년의 자유이자 내 관계의 경계선이 되리라는 걸 누가 알았을까? 그날 이후 나는 조용히 움직였다. 변호사 상담 예약, 신청 서류 준비, 등기부 등본 확인, 세무서까지. 나는 몰랐다. 내가 이렇게 민첩한 사람이라는 걸. 한때는 은행 ATM기 앞에서도 당황하던 내가 말이다. 지유에게는 일부러 말했다. 이 집을 연금으로 바꿔서 이제는 매달 조금씩 돈을 받을 거야. 그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할머니, 그럼 이 집은 이제 누구 거예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직은 내 거지만 내가 세상을 떠나면 국가 거가 되겠지. 그 말의 뜻을 지우는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는 그 순간 내가 상속이 아니라 자립을 선택했다는 걸 분명히 느꼈다. 며느리 수진의 소비는 날이 갈수록 더 화려해졌다. 명품 가방, 최신형 스마트폰, 브런치 카페 인증샷. 내가 준 돈이 그 사진들 속에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언제부턴가 민수는 그녀의 소비에 대해 무력해졌다. 나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민수에게 물었다. 너 지금 수진이 카드 빚이 얼마인지 알고는 있니?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눈을 피했다. 대답 대신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2천만 원이야. 내가 파악한 것만. 그 말에 민수는 눈을 감았다. 엄마, 미안해요. 나도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처음엔 힘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 말이 더 아팠다. 잘 모르겠다는 말. 그게 바로 책임을 포기한 자의 언어라는 걸. 이 나이에야 확실히 안다. 결심은 거기서 더 단단해졌다. 나는 가족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그 누구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뭔가 할머니가 잔소리하려나 보다. 그 표정들이었다. 하지만 그날 그 자리에서 나는 내가 가진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수진아, 너 작년부터 내 명의 통장에서 2천만 원 넘게 빠져나간 거 알고 있지? 수지는 당황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어머님, 그건 제가 꼭 갚으려고 했어요. 그때는 진짜 사정이 있어서. 나는 말을 잘랐다. 그래서 내가 웃고 있던 그 파리 사진, 에펠탑 앞에서 찍은 그 사진 뒤에 내 통장이 있었던 거야. 수진의 표정이 굳었다. 나는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주택연금 계약서야. 이 집은 이제 상속 대상이 아니야. 내가 매달 조금씩 받는 대신 내가 세상을 떠나면 이 집은 국가로 귀속돼. 민수는 그제서야 얼굴을 들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왜냐하면 더 이상은 내 호의가 누군가의 편의가 되게 둘 수 없으니까. 침묵? 길고도 무거운 침묵. 그 침묵을 깬 건 지우였다. 그럼 이 집은 나중에 아빠 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웃었다. 응, 그렇지. 하지만 너희 아빠는 이 집보다 더 중요한 걸 가질 수 있어. 책임이란 걸. 지우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민수가 내 방을 찾아왔다. 문을 두드리지 않고. 그게 그 애답지 않은 행동이었다. 엄마, 나 미안해요. 엄마가 그렇게 마음고생하신 줄 몰랐어요. 나는 한참을 침묵했다. 엄마가 강해지셔서 다행이야. 그렇지 않았으면 우린 계속 같은 실수만 반복했을 거예요. 내가 계약한 그 주택연금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었다. 그건 내 인생의 자립선언이었고 가족 안에서의 나의 자리 회복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자식한테 다 주고 노후 불안하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더는 누구의 뒷통장이 아니야. 이젠 내 이름으로 사는 거야. 며느리 수지는 이후로도 잠깐의 반발을 보였지만 현실은 그녀를 금방 무너뜨렸다. 카드사 독촉, 신용등급 하락, 결국엔 명의정지 통보까지. 나는 안다. 그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걸. 다만 호의에 무뎌졌고 경계 없는 관계에 익숙해졌을 뿐이라는 걸. 나는 경계선을 그었다. 하지만 그건 미움의 선이 아니다. 다시 마주 서기 위한 거리, 서로를 보듬기 위한 간격. 손녀 지우는 어느 날 내 손을 잡고 말했다. 할머니, 저는 커서도 누가 도와준 마음은 절대 함부로 안 할래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내가 오늘 그어놓은 선 하나가 이 아이에게는 사람을 아끼는 방법이 되겠구나. 가족은 때로 너무 가깝기에 서로를 상처 입힌다. 하지만 경계가 있으면 사랑은 더 오래 간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누군가의 할머니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이름으로 다시 서 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나의 집을, 나의 마음을 지킨다. 집 안은 조용했다. 낮에도 어둑한 그림자가 드리웠고 저녁이면 유난히 벽식의 초침 소리가 컸다. 그 고요함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그 안에서 처음으로 내 마음의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었다. 며느리 수지는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아들 민수도 말을 아꼈고 지우만이 여전히 나와 자연스럽게 지냈다. 나는 억지로 회복을 바라지 않았다. 관계라는 것은 시간이 가고 마음이 움직이고 서로의 거리를 인식할 때 비로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안다. 누군가는 그랬다. 가족인데 너무 딱 잘라서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하지만 난 말한다. 가족이니까 더 분명해야 한다고. 피가 섞였다고 마음까지 섞이는 건 아니라는 걸. 피는 태어나면서 주어졌지만 마음은 만들어가는 거니까. 며느리의 몰락은
나에게 통쾌함보다는 안쓰러움을 남겼다. 그녀도 누군가의 딸이었을 것이고 어쩌면 보여지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두려움을 안고 살아온 사람일 것이다. 나는 그에게 화가 난 게 아니었다. 단지 내 마음이 당연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 그걸 참을 수 없었을 뿐이다. 지우는 여전히 나의 햇살 같은 존재였다. 어느 날 그녀가 내게 말했다. 할머니, 학교에서 가족에 대해 글쓰기 숙제가 있었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아빠 얘기 썼니?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나는 할머니 얘기 썼어요. 경계라는 게 뭔지, 그걸 지킨다는 게 어떤 건지 할머니 보면서 알게 됐거든요. 나는 말없이 지우를 안았다. 그 작고 따뜻한 등을 쓰다듬으며 나는 생각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누군가에게는 작은 교과서가 되기 위함이었구나. 사람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그 자체로 배움이 된다. 경계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다. 주택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날, 나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말했다. 그 돈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그 돈에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누구의 허락도 부탁도 필요 없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첫 순간, 그 작고 당당한 수표가 내 마음에 닿는 위로였다. 지우와 나는 그 돈으로 한 달에 한 번 시장에 가서 장을 봤다. 기름 떡볶이, 시래기, 바지락, 김치 부재료들, 그 어떤 백화점보다 이 시장이 내게는 소중한 곳이었다. 나는 지우에게 장을 보는 방법, 가성비 좋은 제품을 고르는 요령, 할머니표 계절 반찬 만드는 법을 알려줬다. 그 시간들은 내가 바랐던 진짜 가족의 시간이었다. 아들 민수는 변했다. 급격하지 않았지만 조심스럽고 진심 어린 태도로 조금씩 다시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아내의 선택에 묵인하지 않았다. 직장도 이직을 고민했고 금융 상담도 따로 받았다. 가계부를 정리하며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안도했다. 내가 세운 경계가 누군가에겐 벽이 아니라 발판이 되었구나. 그리고 어느 날 수진이 나를 찾아왔다. 말없이 앉은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죄송해요. 그땐 너무 어리석었어요. 제가 자꾸 누군가보다 뒤처질까봐 겁이 났던 것 같아요. 나는 말없이 물을 내주었다. 그녀의 사과에 화답하기보다는 잠시 그녀와 같은 공기 속에 머물러 주는 것으로 충분했다. 용서는 때때로 말보다 침묵 속에서 이뤄진다. 나는 그날 밤 일기장에 썼다. 이제야 관계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다. 그것은 거절의 끝이 아니라 사랑의 시작이기도 하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지우는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주제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 그녀는 나를 말했다고 했다. 경계를 지키는 사람이요. 그리고 혼자서도 우아한 사람이요. 나는 눈물이 났다. 이 아이는 나의 선택을 올바른 것으로 만들어준 증거였다. 내 삶이 누군가에게 자기 경계를 배울 수 있는 울타리가 되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로 나는 충분히 구원받았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구의 뒤에서 숨는 사람이 아니다. 내 이름으로 연금을 받으며 내 손으로 밥을 짓고 내 의지로 관계를 선택한다. 내가 배운 것은 단 하나, 호의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사랑은 경계 안에서 더 깊어진다는 것. 사람들은 말한다. 노년이란 것은 점점 잃어가는 시간이라고.
하지만 나는 말하고 싶다. 노년은 비로소 나라는 사람을 온전히 회복하는 시간이다. 수많은 이름을 버리고 다시 내 이름 하나로 살아가는 시간이다. 나는 여전히 이 집에 산다. 이 집은 이제 누구의 배경이 아닌 나의 공간이 되었다. 벽에는 지우가 그려준 그림들이 붙어 있고 부엌에는 내가 아끼는 찻잔이 놓여 있다. 거실 한쪽에는 주택연금 계약서를 넣은 서류 봉투가 꼿꼿하게 꽂혀 있다. 그 서류는 내가 세상에게 건넨 작은 선언문이다. 나는 나의 인생을 빌려주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다. 누군가 내게 다시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 나는 가족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도 사랑합니다. 경계는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그 시작입니다. 이제 나는 내 이름으로 살아간다. 정이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그냥 나. 이제야 비로소 나답게 숨을 쉰다.